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지금부터 통합경영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7번째로 승진과 직책자 선발을 주제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진과 직책자 선발, 모든 조직원들이 꿈꾸는 것이죠. 어찌 보면 현대사회에서는 연봉이나 급여보다 저런 승진이나 직책자로 선발되는 것이 좀 더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승진과 직책자로 선발되는 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과거에 사회가 팽창되던 시대, 그리고 자연스럽게 조직도 확장이 되던, 확대가 되는 시대에는 신입 직원들이 계속 많아지고 조직이 커지면서 각종 그 부서도 많아지고 승진이나 어떤 이런 그 기회들이 이렇게 늘어나죠. 그럴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소위 말하면 노령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일찍 승진하고 일찍 직책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게 정년퇴직까지 계속 그 상황이 유지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퇴출될 수 있는, 특히 조기에 퇴출될 수 있는 위험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물론 좀 그 고용이 안정적인 그런 직장 중심이겠습니다만 승진이나 직책자 선발 쪽을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생깁니다. 특히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임원으로 승진을 굉장히 빨리 시키는 편이죠. 왜냐하면 임원으로 혹은 관리자로 승진이 되면 노조에서 이제 벗어납니다. 그러면 각종 이렇게 근로자로서 누리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보호라든지 어떤 그런 권리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죠. 그러면서 언제든지 해고의 위험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 양날의 검과 같은 이제 그런 게 승진과 직책자 선발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인사는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사를 제대로 하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는 뜻이지만 역설적으로 인사를 잘못하면 모든 문제가 거기로부터 이제 시작되는 그런 요인이기도 합니다. 흔히 2류 혹은 3류라는 이런 조직을 보면 대체적으로 인사에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승진이나 직책 선발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낙하산 경영자라든지 혹은 그런 잘못된 어떤 그런 그 경영진으로 인한 문제겠지만 드러나는 모습은 결국은 승진과 어떤 직책자 선발 쪽에서 잘못되는 그걸로 인해서 2류 조직, 3류 조직이 되기 십상입니다. 그러면 인사로 인한, 그러니까 인사라기보다는 승진과 직책자 선발로 인한 문제의 큰 두 가지 유형은 승진을 했거나 직책자로 선발된 사람이 역량이 부족해서 성과를 저해하는, 저는 그 성과 저해자라는 말은 제가 이제 만들어낸 용어인데요. 저성과자라는 용어가 이제 일반적이죠. 성과가 낮은.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지켜본 바에 의하면 성과가 낮은 이유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조직이 안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그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의 큰 요인이 바로 관리자나 경진이 성과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역할을 제대로 된 직원한테 부여를 해서 시키면 저성과자가 될 가능성은 사실 많지 않은 게 제가 지켜본 바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승진이나 직책자 선발에 누락된 사람들이
이제 야기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 조직 분위기가 이제 나빠지죠. 선배인데 승진이 누락이 되고 직책자로 선발을 못 되면 이제 후배가 이제 역전이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에 봉착됩니다. 그게 고용이 굉장히 유연한 혹은 완전 고용이 된 그런 사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는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회사로 이렇게 이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안 좋다 보면, 고용 상황이 안 좋다 보면,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보면 또 그러지도 못하죠. 그러면 아무래도 승진이나 직책 선발에서 누락된 사람은 잠재적인 그런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결국은 노령화 조직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경험이 쌓이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것이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런 역량이 되면 노령화라는 문제가 아니라 아주 전문가적인 그 경력자들이 많은 거죠. 그런 거는 오히려 조직의 역량이 뛰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지 직원들의 평균적인 근무 연수가 많다고 해서 노령화 조직이 아니고 나이는 많은데 적절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노령화 조직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실무 전문가로 크지를 못하고 승진이나 직책자 선발에서 누락되면서 역할을 상실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노령화 조직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근무 연한이 많다고 해서 노령화 조직이 아니고요. 나이가 많고 근무 경력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역할을 받지 못할 때 그게 이제 노령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또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평가로, 두 번째는 조직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평가로 바꾼다는 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성과 저해자가 될 만한, 그러니까 역량이 떨어진, 이 역량이라는 것은 관리 역량, 경영 역량이죠. 그런 역량이 떨어진 사람을 승진이나 어떤 직책에서 선발해서 제외시키는 거죠. 그래서 성과 저해자는 승진이나 직책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누락자 문제 같은 경우에도 자기 자신이 누락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승진이나 직책에서 선발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되면 또 문제가 없죠. 말하자면 공정한 평가로서 이 두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공정이라는 것은 평가자가, 그러니까 승진이나 직책자를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공정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승진과 직책자 선발의 대상이 되는 사람, 특히 누락자가 또 승진자가 느끼는, 그러니까 내가 충분한 역량이 있어서 성과 저해자가 되지 않는다, 확실히 성과 저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누락자도 자기 자신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랬을 때 저 평가는 공정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해를 하시겠죠.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의 역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느끼지 못합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성과 저해자가 된다는 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누락된 것에 대해서 그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 또한 스스로 수용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다음에 말씀드리는 조직 운영의 틀을 바꾸어서 스스로 인정하게 되고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 평가를 공정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세부적인 실무적인 것은 나중에 이렇게 각자 스터디를 하시는 걸로 하고, 큰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절대평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아직까지는 상대평가 중심으로 조직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앞으로는 절대평가 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아마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강조하고 또 그걸 잘 비교하는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오늘도 그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트릭스를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절대평가가 있고요, 상대평가. 그 다음에 이 평가의 대상으로서 승진이나 직책자, 오늘 말의 주제가 있을 수 있고, 하나는 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인센티브나 뭐 그런 것들이 되겠죠. 승진과 직책자를 선발할 때 절대평가를 하는 역할 수행 능력을 보는 거죠. 각 부문별로 요구되는 역할이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역할들을 과연 수행할 수 있을 능력이 되느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이걸 절대평가를 하는 것이죠. 보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대적인 수준을 평가를 해서 개인이든 팀이든 혹은 전사적이든 이제 보상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개인이라는 말은 모두 전 직원이 다 일일이 다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요. 팀 차원에서 보상을, 이게 팀 차원이라는 건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뛰어난 사람, 안 뛰어난 사람,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그런 거고, 전사는 당연히 그런 거고. 상대평가는 알다시피 1등, 2등, 3등 이 등수 매기기이지 않습니까? 극단적으로 1등만 승진을 하고 1등만 직책을 받는 거죠. 보상도 1등만 보상이 아니라 1등이 최고의 보상을 받고 2등, 3등 그만큼 또 이 보상을 적게 받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1등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 구조인데, 상대평가를 통해서, 그 전에요. 승진과 직책과 그리고 보상을 모두 다 절대평가하는 1번 케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는 승진과 직책은 절대평가를 하되 보상은 상대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승진과 직책을 할 때 상대평가를 하고 보상은 또 절대평가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책과 승진뿐만 아니라 보상도 상대평가를 하는 이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세 번째 방법은 뭐 거의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승진과 직책도 상대평가를 하고 서열명부 같은 걸 만들어서 1등, 2등, 3등 해서 이렇게 하는, 그 다음에 보상도 상대평가로 하는, 뭐 차등 보상이 되겠죠. 이게 가장 전형적인 우리가 아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 앞서 했던 이 문제점을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평가를 아주 공정하게 함으로써 성과 제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누락자도 그래 나는 누락되는 게 당연해 라고 느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성과 제자가 생겼을 때도 만약에 평가를 잘 못해서 공정하게 하지 못해서 성과 제자가 생겼을 때도 즉시 조치를 하거나 혹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플랜 B를 마련해 두든가, 누락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나는 누락이 되는 게 당연해 라는 생각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정상적인데, 간혹 그렇게 안 되어서 불평, 불만을 가진 사람이 생겼을 때
바로 해고를 하든가 아니면 빨리 뭐 다른 방안을 마련해서 그 불평불만을 없애거나 아니면 조직 문화 차원으로 그게 파급이 되지 않도록 막는, 차단하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해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부작용 통제가 됩니다. 이거를 통제하지 못하면 되게 조직 경영이 힘들어지죠. 통상적인 경우에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이라든지 이류 조직이나 삼류 조직은 이 부작용을 통제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의도와 다른 부작용들이 생기는데 그 부작용이 통제가 되지 않아서 확대가 되죠. 그래서 조직이 이제 나빠집니다. 절대평가를 통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주 유력한 하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는 있는데, 대신에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실제로 제한된 자리와 기회를 배분하고 나누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말하자면 나눠먹기, 좋은 게 좋은 거, 줄서기, 소위 말하는 뭐 연공서열 이런 식의 뭐 선배 먼저 가고 후배 따라가고 뭐 이런 경우로, 그러니까 굳이 열심히 안 해도 무임승차가 되는 효과가 없고 제한된 자리, 이런 감성지, 이런 문제들로 인한 또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평가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는 것은 레슬로우가 그 욕구 단계론을 제시를 합니다. 1940년쯤 됩니다. 연대. 이분이 제시한 욕구 단계가 뭐냐면 생리 욕구,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있고 하는 생리 욕구에서 안전 욕구, 그 다음에 소속과 애정, 그 다음에 존경은 존경받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존경받는 거. 그 다음에 자아실현. 이런 욕구가 단계적으로 해서 올라간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아래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위의 욕구로 올라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아래 욕구가 충족이 되면 이 욕구는 더 이상 유의미한 동인이 되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욕구 5단계설입니다. 이 시절에는 앞서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너무나 이 시대적 상황의 경제 사건이 열악했기 때문에 이런 자아실현이라든지 존경이라든지 소속이나 애정 욕구 같은 것들이 아예 이 공감될 그런 여지가 거의 없었죠. 사회적인 어떤 상황이.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생 욕구나 안전 욕구에 해당되는 그런 사회 분위기였습니다. 먹고 사는 게 막 힘든 그런 시대였죠. 이 1940년대, 1950년대 이럴 때는. 그래서 인기를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1900년 이후에 2000년대 되어서 다시 재부각이 되는, 재조명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이 사회는 풍요의 사회가 되었고 과잉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기본적인 안전 욕구나 이런 것들은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소속이나 애정의 욕구도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존경이나 자아실현 쪽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꿈이라든지 자기 어떤 뭐 사명, 소명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직장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오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5단계의 욕구가 스펙트럼처럼 다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욕구 5단계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재조명이 되고 있고 저 또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평가로 인한 이 부작용의 통제 가능성은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욕구가 생리나 안전 욕구 혹은 소속인 애정 욕구 밑에 있을 때는 상대평가로 인한 부작용들을 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워낙 여러 가지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작용들이 초래가 되면 더 이상 받아들이고 그냥 말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절대평가 쪽이 의미 있어지고 고려가 되어져야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이렇게 이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숙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어질 수 있는 여지가 이제는 생긴다. 그래서 경영학을 연구하시는 학자분이나 실제 현장에서 경영을 하시는 경영자나 아니면 그런 임원분들은 이 절대평가의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런 고민들은 통합 경영 이론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평가나 상대평가가 그 둘 중에 어느 게 더 옳은 것이고 어느 게 더 선진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 조직의 상황에 맞게끔 선택을 하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우리나라 사회가 이 성숙되고 발전되는 이런 경향을 봤을 때는 과거의 상대평가를 수단으로 하던 그런 경영의 부작용들은 갈수록 통제가 어려워지고 절대평가를 통한 그런 문제 해결이 좀 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경향이고 추세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각 조직별로 상황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조직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승진이나 직책자 선발을 어떤 평가를 통해서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역할을 각자가 자신이 원하는 역할을 찾아서 수행을 하는 그런 구조. 직원 모두가 각자 스스로 역할을 찾아서 수행하는 그런 역할 구조로 조직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명하복이 아니라 각자의 필요한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지향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모아서 잘 연결을 하면 조직 전체의 역할이 되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물론 조직이라는 것이 애초에 채용할 때부터 그 다음에 그 조직 운영 과정에서 동호회처럼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자율적인 그런 어느 정도 수렴이 되어진다고 이제 전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승진이라는 것은 역할을 더 높은 수준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바로 승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우월적 지위를 갖는 그런 권한과 권위를 갖는 게 아니라 역할을 더 높게 할 수 있는 나름의 어떤 그런 것들이죠. 앞서 이야기한 욕구 5단계설에 말하는 자아실현, 그 다음에 존경받는 소속, 애정, 이런 봤을 때 더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존경받는 혹은 자아실현의 어떤 욕구를 터치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 틀을 바꾸는 그런 것입니다. 이게 전형적인 방식이 이제 애자일이죠. 어떤 주어진 타스크나 이슈가 주어진 타스크나 어떤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각자 자기가 잘하는 부문을 맡아서 노력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역할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직에서 수행을 해야만 되는 어떤 이슈나 어떤 타스크나 아니면 프로젝트가 자기가 그거를 맡아야만 돼요. 마치 축구를 하는데 자기가 공격수를 하고 싶지만 그 팀원 중에서 봤을 때 자기가 골키퍼나 혹은 수비수를 하는 게 가장 최적일 때, 그래야 그 게임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봤을 때 당연히 자기는 수비수나 골키퍼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이런 존경을 받고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이제 에자일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조직 운영의 틀을 이제 바꾸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직책자는 권력을 가지고 이런 지시하는 이런 게 아니라 문제 해결해주는 그런 어떤 지원자, 또 코칭,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더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이 팀원들이, 그 직원들이 역할을 더 높은 수준의 역할을 맡아서 힘들어할 때 혹은 좀 어려움에 봉착할 때 그것을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인 것이죠. 한 단계 높은 역할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기존의 승진과 직책자라는 것은 내가 조직 생활을 잘하고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그래서 더 높은 권력을 받고 더 높은 권위를 얻는 그런 게 아닌 거죠. 조직 전체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해야 될 어떤 그 포지션에서의 필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들은 절대평가가 됩니다. 나이가 많고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도 이런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코칭하는 역할은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승진을 통해서 더 높은 역할을 수행하는, 왜냐하면 그게 자기한테 훨씬 더 잘 어울리고 그것이 옆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후배들로부터 박수를 받고 존경을 받고 또 자아도 실현할 수 있는 그 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혹은 나이가 어리더라도 문제 해결을 지원을 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권력을 높게 잡고 지시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선배가 그래 네가 좀 나이는 어리지만 네가 좀 이게 좀 도와줘, 잘 문제 좀 해결해줘,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죠. 같은 팀은 그렇게 보면 절대평가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앞서 얘기했던 보상 또한 윈윈하는 보상. 앞서 이 상대평가로 인한 보상은 차등이지 않습니까? 차등. 윈로스죠. 한 사람만 1등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로스입니다. 다 루즈죠. 그런데 이 절대평가는 서로 개인 단위로 절대평가를 해서 보상을 하더라도 그거는 개인적인 다 위너가 되는 것이고, 팀 단위로 혹은 조직 전체 단위로 보상을 하더라도 모두가 서로 손뼉치고 향유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런 경우에 제대로 운영을 하지 못하면 아주 방만해지는, 모두가 나태해지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무임승차를 하는 그런 조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에자일 혹은 린스타트, 이런 방식들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 이 부분도 이런 승진과 직책자 선발로 인한 문제점, 인사가 만사인데 그 인사가 잘못되었을 때 생기는 어떤 큰 부작용들, 그래서 2류 조직이나 3류 조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의 조직 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들이 이제 이런 맥락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승진과 직책자 선발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접근을 해봤는데, 사실은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으로 설명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워낙 이 승진과 직책자 선발이라는 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혹은 잘 되어졌을 때는 마찬가지지만, 잘 되어졌을 때는 시너지 효과로서 해서 선순환이 되는 앞서 이렇게 올라가는 워낙 큰
어떤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반대로 잘 못 되었을 때, 문제점이 생기고 부작용이 생겼을 때는 이런 퇴보하는 그런 또 큰 요인이 되는, 소위 말하면 어떤 발전과 퇴보의 트리거가 되는 거죠. 트리거 요소로서 극명합니다. 그래서 성진과 직격사 선발을 할 때는 그냥 그 개인이 일을 잘했다고 해서 혹은 큰 성과를 냈다고 해서 박수 쳐주고 성진이라고 했고 직책자로 선발하면 나머지 부문들에 미치는 파급들이 굉장히 큽니다. 그게 전형적인 게 성과 저해자 문제와 누락자 문제거든요. 당연히 통합 경영 이론의 관점으로 이런 성진과 직책자 선발 문제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게 바라보면 구조적 문제와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단지 이쁘다고 해서 승진시켜서 안 되는 것이고요. 단지 성과가 좋다고 해서 승진시켜서도 안 됩니다. 승진된 이후에, 직책자로 선발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요구되어지는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통합경영이론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는 가장 정형적인 부문이 바로 승진과 직책자 선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그 부분은 강조하지 않고 마지막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평가를 통한 해결 혹은 조직 운영의 틀을 바꾸는 걸 통해서 해결, 그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절대평가의 필요성이 더 부각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유효하고 유의미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 조직원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는 욕구 단계가 이 하위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존경받고 싶은 욕구 혹은 자아실현의 욕구를 지향해야 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게 상대 평가를 통해서는 저 욕구와 이 매칭되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구조적으로. 그래서 절대평가가 중요한 의미가 있는 평가가 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통합경영이론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 그리고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기 조직화 경영이 하나의 대안으로서 검토를 하고 고려를 해야만 된다. 이런 결론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